19세기 후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네바 강변에 자리한 볼코프 가문의 저택은 한때의 영광을 뒤로한 채 낡고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저택의 젊은 주인 드미트리 볼코프는 창백한 얼굴로 서재의 낡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붓고 있었다. 연신 터져 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텅 빈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하녀아냐 페트로바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20의 남짓 살아온 인생 대부분을 이 저택에서 보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먼 친척의 소개로 볼코프가에 들어온 후 그녀는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아냐의 영리한 눈동자에는 병약한 주인에 대한 깊은 연민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가문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선대의 방탕함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볼코프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니콜라이 오를로프 백작의 잦은 방문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드미트리의 먼 친척이자 후견인을 자처하며 번지르르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뒤에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기울어가는 볼코프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드미트리, 내 오랜 친구이자 조카 같은 자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치 않네. 오를로프 백작은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모피코트가 들려 있었다. 자네의 건강과 가문의 재정 회복을 위해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게. 드미트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를로프 백작의 호의가 어딘지 미심쩍었지만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려웠다. 사실 자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네. 오를로프 백작이 본론을 꺼냈다. 조야 이바노브나 부인이라고 아주 현명하고 살림 솜씨가 뛰어난 분이지. 자네의 간병과 저택 관리를 맡기면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걸세. 조야 이바노브나 부인. 아냐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오를로프 백작의 신복으로 까다롭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드미트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를로프 백작의 집요한 설득과 자신의 무력감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새로운 관리인이 온다는 소식에 아냐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저택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후 조야 이바노브나 부인이 위풍당당하게 볼코프 저택에 입성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로 저택 구석구석을 훑어보았고 하인들에게는 쌀쌀맞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손에는 항상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그 소리는 저택의 정적을 깨뜨리며 불길하게 울렸다. 조야 부인은 곧바로 저택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녀는 드미트리의 식단과 약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고 다른 하인들이 드미트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했다. 주인님의 건강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조야 부인은 아냐에게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주인님의 식사와 약은 내가 전담할 테니 아가씨는 다른 굳은 일에나 신경 쓰도록 해요. 조야 부인의 관리가 시작된 후 드미트리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기침은 더욱 잦아졌고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으며 정신은 점점 더 혼미해져 가는 듯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고 간혹 깨어있을 때조차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아냐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냐의 예리한 눈은 조야 부인의 수상한 행동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야 부인이 드미트리가 마시는 차에 몰래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또한 조야 부인이 오를로프 백과 저택의 서재에서 비밀스럽게 만나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도 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엿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음모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조야 부인 역시 아냐의 존재를 껄끄럽게 여기는 듯했다. 그녀는 사사건건 아냐에게 트집을 잡았고 일부러 힘든 일을 시켰으며 드미트리의 방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아냐는 조야 부인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 숨막히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드미트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어느 날 밤 아냐는 잠든 하인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복도 끝
드미트리의 방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조야 부인이 잠근 문고리를 바라보며 아냐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인님을 구해야 해. 아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젊은 하인 레프를 조용히 깨웠다. 레프는 과묵하지만 의리 있는 청년이었다. 아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것들과 의심스러운 점들을 레프에게 털어놓았다. 레프는 처음에는 귀족들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아냐의 진심 어린 눈빛과 드미트리에 대한 걱정에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아냐? 레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선 조야 부인과 오를로프 백작의 동태를 살펴줘. 특히 그들이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봐야 해. 아냐는 레프에게 비밀 쪽지를 건네며 간절히 부탁했다. 이제 위험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아냐와 레프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레프는 마부나 정원사들과 어울리며 오를로프 백작의 저택 출입 시간이나 조야 부인과의 만남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그는 때로는 시장의 선술집에 들러 오를로프 백작의 편판이나 재정 상태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오를로프 백작과 조야 부인은 매우 신중하고 교활했다. 한편 아냐는 저택 내부에서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조야 부인이 드미트리에게 주는 차나 음식에 남은 찌꺼기를 몰래 살펴보거나 조야 부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방을 살펴보려 했지만 항상 잠겨 있거나 감시가 심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아냐는 볼코프 가문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나이든 요리사 마트로나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마트로나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정이 깊고 오랫동안 가문의 역사를 지켜봐온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마트로나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냐는 부엌 한쪽 구석에서 마트로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드미트리의 건강 악화와 조야 부인의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트로나는 묵묵히 아냐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지. 조야 그 여자가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마트로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님의 기침이 예전과는 달라. 뭔가 몸 안에서부터 말라가는 듯한 느낌이야. 마트로나는 아냐에게 조야 부인이 사용하는 향신료나 약초들에 대해 물었다. 아냐는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고 마트로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드는 식물이 있다는 걸 아니? 마트로나는 오래된 약초책을 뒤적이며 말했다.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결국에는 마트로나의 말은 아냐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조야 부인이 드미트리에게 만성적인 독극물을 투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냐는 마트로나에게 자신이 본 가루의 색깔과 형태를 설명했고 마트로나는 몇 가지 독초의 이름을 알려주며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허브나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아냐, 만약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들키기라도 하면 네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어. 마트로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조야 부인의 방 근처를 맴돌았다. 마침 조야 부인이 오를로프 백작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잠시 저택을 비운 틈이었다. 아냐는 미리 준비해둔 가느다란 철사로 조야 부인 방문의 낡은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드미트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아냐는 재빨리 조야 부인의 화장대 서랍과 옷장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깊숙한 곳 작은 나무 상자 안에서 정체 모를 흰 가루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다. 마트로나가 설명했던 독초 가루와 흡사했다. 아냐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품에 숨기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아냐는 레프와 마트로나에게 자신이 찾아낸 유리병을 보여주었다. 마트로나는 가루의 냄새를 맡고 색깔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틀림없어. 이건 늑대 이빨이라고 불리는 독초 가루야. 아주 소량씩 꾸준히 먹으면 사람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지. 해독이 매우 어렵고. 마트로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를로프 백작과 조야 부인은 드미트리를 서서히 독살하여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아냐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아냐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프는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귀족이고 우리는 하인일 뿐이에요.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트로나 할머니의 증언도 있고요. 아냐는 유리병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드미트리님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마트로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내일 저녁 오를로프 백작이 중요한 손님들을 저택으로 초대한다고 들었다. 아마 그때 드미트리 도련님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으려는 속셈일 게다. 아냐의 눈빛이 빛났다. 바로 그때예요. 손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음모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 비밀 계획을 세웠다. 마트로나는 늑대 이빨 가루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하지만 해롭지 않은 흰 밀가루를 준비하기로 했다. 아냐는 기회를 봐서 조야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독약병과 그것을 몰래 바꿔치기 할 계획이었다. 레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와 연락할 방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을 벌거나 도움을 줄 사람들을 포섭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냐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조야 부인의 동태를 살폈다. 조야 부인은 저녁 만찬 준비로 분주하면서도 틈틈이 드미트리의 방을 드나들며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냐는 조야 부인이 잠시 부엌으로 간 사이 재빨리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진짜 독약병을 꺼내고 미리 준비한 가짜 밀가루병으로 바꿔치기 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지만 아냐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한편 드미트리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간간히 정신을 차릴 때면 아냐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미한 의문과 어쩌면 아주 작은 신뢰 같은 것이 비치는 듯했다. 아냐는 드미트리가 마시는 허브차에 마트로나가 알려준 해독 효과가 있는 약초를 몰래 조금씩 섞어 넣었다. 아주 미미한 효과일지라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족 손님들이 하나둘씩 볼코프 저택으로 모여들었다. 오를로프 백작은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저택의 주인이 된 듯 행동했다. 조야 부인은 그의 곁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오를로프 백작은 손님들을 이끌고 드미트리의 병실로 향했다. 그의 의도는 뻔했다. 병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드미트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아냐는 레프, 마트로나와 눈짓을 교환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오를로프 백작은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과장된 슬픔을 연기하며 드미트리의 병실 문을 열었다. 여러분, 잠시 제 불쌍한 조카 드미트리 볼코프를 만나보시지요. 보시다시피 가문의 중대사를 돌보기에는 너무나 병약한 상태입니다. 손님들은 호기심과 동정심이 뒤섞인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드미트리를 바라보았다. 드미트리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앙상한 팔은 오를로프 백작의 말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조야 부인은 물잔을 들고 드미트리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속삭였다. 주인님, 기운 내셔야지요. 자, 이 물이라도 좀 드세요. 그녀의 손에 들린 물잔에는 아냐가 바꿔치기한 가짜 밀가루가 아닌 만약을 대비해 그녀가 따로 숨겨두었던 진짜 늑대 이빨 가루 소량이 타져 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 아냐가 병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과 낡은 편지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마트로나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잠깐만요. 아냐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의 침묵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오를로프 백작과 조야 부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녀 따위가! 조야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하녀는 볼코프 가문의 주인 드미트리님을 해치려는 자들의 음모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를로프 백작과 조야 부인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뭐라고? 네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오를로프 백작이 위협적으로 아냐에게 다가섰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백장님. 아냐는 침착하게 손에 든 유리병을 내밀었다. 이것이 바로 조야 부인이 드미트리님의 차에 몰래 타놓던 독약입니다. 마트로나 할머니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트로나는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것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늑대 이빨 가루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약초를 다뤄왔기에 확실히 압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오를로프 백작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 증거는 더 있습니다. 아냐는 품속에서 낡은 편지 몇 장을 꺼내들었다. 이것은 백장님과 조야 부인이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드미트리님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 모의하고 독약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조야 부인의 방에서 찾아냈습니다. 아냐는 편지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드미트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오를로프 백작과 조야 부인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레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레프는 아냐의 계획에 따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다. 여기 불법적인 재산 강탈과 살인 미수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엄숙하게 말했다. 오를로프 백작과 조야 부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조야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고 오를로프 백작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디딘 296 Total Characters 1897 경찰들은 즉시 오를로프 백작과 조야 부인을 체포했다. 화려했던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볼코프 저택을 짓누르던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걷히는 듯했다. 손님들은 충격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흩어졌고 저택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냐는 탈진한 듯 벽에 기대섰다. 마트로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레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냐에게 다가왔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위험천만했던 순간들을 함께 극복했음을 확인했다. 의사가 급히 호출되어 드미트리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아냐가 바꿔치기한 가짜 약과 마트로나가 몰래 넣은 해독 약초 덕분에 치명적인 상태는 면했지만 오랜 기간 독극물에 노출된 탓에 그의 몸은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영양을 공급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사는 아냐와 마트로나에게 당부하며 약 처방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이후 아냐와 마트로나는 밤낮으로 드미트리를 간호했다. 아냐는 정성껏 약을 다리고 마트로나가 알려준 대로 영양가 높은 수프를 끓여 조금씩 떠먹였다. 레프는 저택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아냐와 마트로나가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며칠이 지나자 드미트리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에 눈 쌓인 정원을 응시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냐가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때 드미트리가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냐. 아냐는 깜짝 놀라 드미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공허함 대신 맑고 또렷한 빛을 띠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주인님? 아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드미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냐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들었어. 그날 밤 네가 한 말. 드미트리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아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맙다, 아냐. 드미트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동안 아냐를 그저 충직한 하녀로만 여겼던 자신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그녀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감정. 아냐는 뜨거운 눈물을 애써 참으며 드미트리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하녀라는 신분의 벽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싹튼 깊은 신뢰와 인간적인 유대감,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오를로프 백작과 조야 부인은 재판을 통해 모든 죄상이 밝혀져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백작은 귀족 신분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유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조야 부인 역시 오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파멸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시간이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네바 강을 덮었던 두꺼운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볼코프 저택의 정원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며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드미트리의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그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짧은 시간이나마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의 염세적인 모습 대신 차분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였다. 그의 변화에는 아냐의 헌신적인 간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냐는 여전히 드미트리의 곁을 지키며 그를 보살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드미트리는 더 이상 아냐를 하녀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아냐에게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택의 중요한 일들을 그녀와 상의했으며 그녀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드미트리와 아냐는 저택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멀리 보이는 네바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냐, 드미트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오랫동안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 가문의 이름과 재산이라는 허울에 갇혀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지. 그는 아냐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깊었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고. 아냐는 살며시 고개를 숙였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주인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아냐, 드미트리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더 이상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우리는 함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이잖나. 아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드미트리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냐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귀족과 하녀 사이의 간극은 결코 쉽게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알고 있어.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다. 세상의 시선이나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 저택 안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너는 더 이상 단순한 하녀가 아니야. 너는 나를 구한 은인이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내게 많은 빚을 졌어. 그리고 그 빚을 갚을 기회를 갖고 싶네.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드미트리는 아냐에게 볼코프 가문의 재산 관리와 저택 운영의 일부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녀에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아냐의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진실된 마음을 믿었다. 아냐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신분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드미트리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감사합니다, 드미트리. 아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사회의 편견과 신분의 제약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애틋한 감정을 바탕으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발코니 아래 정원에서는 봄꽃들이 만개하여 희망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아냐는 드미트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저택 관리의 일부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과 질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아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특유의 꼼꼼함과 지혜로 낭비되던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저택을 운영해 나갔다. 마트로나와 래프는 변함없이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드미트리는 아냐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냐가 단순히 충직한 하녀가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여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아냐에게 글쓰기와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가르쳐주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신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아냐 앞에서 더 이상 병약하고 염세적인 귀족 도련님이 아니었고 아냐 역시 드미트리 앞에서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정신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동반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드미트리의 먼 친척들이나 교류가 있던 다른 귀족 가문에서는 몰락한 볼코프 가문의 주인이 하녀에게 빠져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떤 이들은 드미트리에게 어서 빨리 명망 있는 귀족 영예와 결혼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드미트리는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겉모습이나 신분보다는 진실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드미트리와 아냐는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아냐, 드미트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네. 아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자신들을 둘러싼 소문들을 모를 리 없었다. 나는 내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네. 드미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사회의 비난과 편견을 감수해야겠지. 하지만 더 이상 너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네. 아냐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드미트리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사랑했지만 자신 때문에 그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두려웠다. 드미트리, 저는 당신께 과분한 사람입니다. 아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요. 아냐, 내 앞길은 네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 드미트리는 아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네. 신분이나 세상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니까. 아냐는 드미트리의 따뜻하고 확신에 찬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용기를 얻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신분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드미트리. 아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벽난로의 불빛이 그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창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랑과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험난한 여정이 될 테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기에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었다. 드미트리와 아냐의 결혼 소식은 상트페르부르크 사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예상했던 대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견뎌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마트로나와 래프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몇몇 사람들만 초대한 가운데 저택의 작은 예배당에서 조촐하지만 경건한 예식을 올렸다. 결혼 후 아냐는 볼코프 가문의 안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과 기품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 함께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 아냐는 특유의 지혜와 생활력으로 저택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드미트리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가문의 남은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마트로나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레프는 충직한 집사로서 아냐와 드미트리를 보좌했다. 저택에는 예전의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 대신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교계의 냉대는 여전했고, 때로는 신분 차이를 문제 삼아 그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냐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지혜를 잃지 않았고, 드미트리는 언제나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고 지지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냐의 진실되고 현명한 모습, 그리고 드미트리와 함께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결합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특히 아냐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자선 활동에 조용히 참여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몇 년 후 볼코프 저택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냐는 건강한 아들과 딸을 낳았고, 드미트리는 다정한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다. 아이들은 신분의